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변호사 변성수입니다. 작년에도 만나 뵀었는데요. 네, 올해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담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신체적인 폭력이네요. 명예훼손 모욕,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고요. 성폭력, 그리고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인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사이버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은 이와 같이 학교 안팎에서 피해자를 학생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학교폭력 개념을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형사법상의 범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판례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신고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업무 매뉴얼이나 Q&A 자료집,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북,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폭력은 아동학대와 성폭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매뉴얼도 준비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관을 살펴볼 거고요. 개관을 살펴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고 계십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들어있는 흐름도인데요. 이 흐름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심의위원회로 개최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전담기구에서는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 그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자체 해결에 동의해 줄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해준다면 학교장은 그 사건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 보죠.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봤더니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그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충족 사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충족 사건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서요.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봤더니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럼 피학생 측에게 그 의사를 확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체 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자체 해결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지만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해주지 않는 부동의 사건 역시 학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죠.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최 요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 참석 안내를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학교에 안내하게 될 거고요.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고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학생들, 피학생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결정하여 학교장에게는 문서로 통보하고 학부모님께는 문서로 통보하면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텐데요.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을 개발하여 작년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전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이제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보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 접수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피해 사실, 가해 사실에 대해서 사안을 조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꽤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긴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위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아까 흐름도에서 살펴봤습니다.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해결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담기구에서 심의해봤더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요건은 충족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사건이나 부동의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요. 그 경우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받아 사안 처리를 진행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는 이와 같이 사안을 접수해서 자체 해결 보고를 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거나 이때까지 2주 이내의 사안 처리를 완료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7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내부 결재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죠.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요. 7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우리끼리 개최하는 건 아니에요. 개최하기 전에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도 우리가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게 됩니다.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양측 얘기를 각각 들어보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의결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결정해서 통보하면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학교의 역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조치 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 학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합니다. 피학생 보호 조치는 기재하지 않아요. 또한 피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이행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겠고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이행이 강제되는 징계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집행 계획을 세워서 이행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 개관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개관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사안 처리입니다.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담기구는 무엇일까요?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말하죠. 이러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성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 외에는 모두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 방법이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원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구성원 임기 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다양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신 이후에 운영 계획을 세워 내부 결재를 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에서도 살펴봤어요.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를 하고요. 전담기구에서 자체결로 끝낼 수 있는지, 그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안 접수 및 조사를 하고요. 자체결 부의 여부 심의, 즉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까요? 맞습니다. 그때 기록된 1, 2, 3, 7호 조치는 졸업할 때 즉시가 삭제되고요. 나머지 조치사항 4, 5, 6, 8호는 원래는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되되 졸업할 때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기구는 이와 같이 졸업 전 4, 5, 6, 8호의 삭제 심의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지도와 실태조사 실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은 모두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사안 접수입니다. 학교는 사안 발생을 인지하면 신고 접수 대장에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 하늘색인가요? 하늘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가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신고 접수 대장에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가능한 당일을 넘기지 않고 즉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는 48시간 이내에 접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는데 이 건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사에게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요.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혹여 이 건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6월 달에 새로 생긴 제도, 정책 등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입니다. 제가 아까 사안 처리 흐름도 설명드리고 개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 즉 접수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살펴봐야겠죠. 네모 박스와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두 번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세 번째, 이미 학교장의 긴급 선도 조치, 즉 출석 정지 같은 걸 말해요. 출석 정지 등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분리가 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방학 중에 발생했다. 그러면 교육활동 중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 학생에게 그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의사를 확인하게 되냐면 가해 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길 원하는지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피해 학생이 분리시켜 달라고 원한다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반드시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시킬 의무가 발생하고요. 다만 요 세 번째를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작년 가이드북과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기관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분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 방법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으로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지 혹은 그리고 며칠을 분리시킬지 등을 소속기관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분리시킬지 말지는 피해 학생이 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며칠을 분리시킬지 어느 공간으로 분리시킬지 등은 소속기관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 방법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셔야 하고요. 또한 분리 기간은 분리 방법을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피학생 긴급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제5호나 6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피학생 보호 긴급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 제5호나 6호 조치가 시행이 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학생의 분리는 즉시 종료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아닌 사안을 어떻게 종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고를 했다가 화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을 종결하고 싶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처리는 5인 신고인 경우를 대표적으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5인 신고였어요. 또는 세 번째로 볼게요.
피학생 측이 신고한 사안에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 오인 신고였고 그 점을 피학생 측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오인 신고의 경우에는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오인 신고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는 내용의 회의를 해두시고 이러한 회의록을 첨부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오인 신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학생 측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학교가 임의적으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입니다. 조사는 전담기구 또는 그 학교의 소속 교원이 진행을 하고요.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 조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사실을 확인한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아이들을 각각 불러서 확인을 하게 되고 아이들로부터는 학생 확인서 그리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보호자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밑에 동그라미 2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올해 가이드북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너무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조사하지 않는다. 개별로 조사한다.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대답을 강요하지는 마라. 이런 주의사항이 추가됐고요.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 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까요? 저희가 사안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몇 주가 소요가 될까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학교가 사안을 접수해서 자체 해결 보고를 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띄우기까지 최대 3주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관련 공문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까지는 3주 플러스 1주에서 4주까지 갖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까지 7주가 소요된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7주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실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어떠한 조치가 통보되기까지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가해학생 선도나 피학생 보호가 긴급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때 학교장은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 고려하시어 피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피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피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 X, 줄 딱 쳐놨네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바뀐 내용입니다. 피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사유는 피학생 측이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겁니다. 피학생 측이 요청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직권으로 저 아이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긴급 보호 조치는 폐지됐다. 저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님은 만약 아이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자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고 보호자로부터 긴급 보호의 요청을 받아 긴급 조치를 내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는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그리고 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고요. 이러한 긴급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긴급 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피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피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다. 방금 봤고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사유가 어떤가요? 이건 학교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그 사유와 좀 다르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종류에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3호 학교 내의 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가 있는데요. 이때 제5호와 6호는 동시에 부과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제6호입니다. 제6호는 출석 정지예요. 출석 정지 조치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꽤나 중한 징계로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은 제6호를 긴급조치로 내릴 때는 학교장애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출석 정지를 내리려고 한다는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와 얘기를 나누라는 걸 의미하고요. 물론 의견을 청취했을 때 내리지 말아달라, 난 부동의하겠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판단하시기에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견 청취를 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기재하시어 긴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시면 될 거고요. 피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와는 달리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보다 면밀히 살펴봅니다. 추인 절차를 거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학교장이 그 당시에 그 조치 내리는 게 과연 타당했는지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추인 절차를 거친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학교장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느냐?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 정지는 미인정 결석인데 원래는요.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아요. 추인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추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것을 인정 결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인을 하면 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보는 겁니다. 원래는 학교장의 조치였는데요. 그걸 보고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잘 내렸다고 추인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고 따라서 조치결정 통보서에도 기재되어 나가고요. 그걸 공문으로 통보받은 학교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록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추인이 되면 학교장이 내린 긴급조치 역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제 전담기구 심의입니다. 학교에서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관계회복이 되면 실제 자체 해결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체 해결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케이스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자체 해결이 되고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3번째부터 볼까요? 요건을 미충족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건은 충족하지만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건 역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4가지 요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학교장은 이러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거의 이 조문만 넣어왔거든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피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게 뭘 말할까요? 자체 해결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은 그 사건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 안에서 학교장이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이와 같아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요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요건,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학생 측 동의를 받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이 법만 보면 네 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와 같이 그 조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제출을 받아보셔야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 한 6주의 진단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진단서가 발급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혹은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해학생 측이 노력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초반에 합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 측이 발급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나요? 자체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하면 의사를 번복해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자체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가 진단서를 한 번 제출받으면 이미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으로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해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피학생 측, 가해학생 측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나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22년 가이드북을 통해서 네모박스와 같은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피학생 측이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해서 회수해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가능한 학부모님께 사전에 안내하라는 겁니다. 안내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올해 추가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고요. 이때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다면 모두 복구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교육부는 이 즉각 복구된 경우를 보다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실질적으로 치료 비용이 모두 복구된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에 보시면 복구해줄 것을 확인해주고 이를 인정한 경우, 즉 약속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측이 화해가 되고 합의가 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세 번째 요건은 그 해당 사건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요. 이전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신고 접수된 사안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러한 학교 폭력이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요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담기구에서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 피학생 측에게 설명한 이후에 자체 해결에 동의해 줄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체 해결 동의서를 받는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명칭도 너무 어려워요. 보통 이런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체 해결 동의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자체 해결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자체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해결에 동의해주는 피학생 측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학교는 자체 해결 동의서를 받을 때 혹은 그 이전에 자체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반드시 안내하셔야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절차는 아래 세 가지의 문서를 첨부해서 학교장 내부 결재를 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지원청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체 해결의 효과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피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고 학교장이 그 사건을 자체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불가능하다. 이게 효과거든요. 그래서 피학생 측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해결의 효과는 더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다대다, 다대1, 1대다 이런 사건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때 학교장 자체 해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 피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사안에서 피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4명이래요. 4명입니다. 그런데 피학생은 그중 2명은 자체 해결해주고 싶고요. 2명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하고 싶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면 그 4명을 모두 자체 해결해 주거나 그 4명 모두를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해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다만 피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학생별로는 부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피학생이 2명이고 가해학생이 1명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실제 피학생이 2명이고 가해학생이 1명인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피학생 A는 자체 해결하고 피학생 B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입니다.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도 많죠. 많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과 저 학교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하는 건지 동시에 하는 건지 누가 먼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원칙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즉,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르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즉 신고 학생 측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 학교장이 자체 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넘겨받아 가해 관련 학교, 피신고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그 내용을 따라 존중해서 그대로 심의한 이후에 자체 해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의 심의 방법이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딱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체 해결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피학생 측이 동의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은 뭐였나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충족 사건이나 혹은
부동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기억을 하실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충족 사건은 한 번 개최 요청을 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이니까요. 다만 요건은 충족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된 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건은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까지는 개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부동의 사건은 피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나 자체 해결하고 싶어요. 개최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학교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의 사건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가 가능하다. 언제까지요?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사실 학교의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든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 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었느냐면 개최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체 해결 절차를 밟아 그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개최 취소를 하면 여기 제가 줄로 쭉 쳐놨네요. 별도의 자체 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지침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학교의 역할 거의 막바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심의 의결해서 교육장이 통보를 해줄 거예요. 학교장에게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럼 학교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크게 생활기록부 기재와 조치 이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조치만 기재하는 건 분명하고요. 이런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조치사항 관리대장과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통상 9가지예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한 징계로 보통 평가가 됩니다. 그럼 1호부터 3호까지는 조금 경미한 조치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1호부터 3호까지 조금 경미한 조치인 경우에는 한 번의 기회를 주자. 즉, 그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했다면 한 번에 한해서는 그 입력을 유보해 주자. 즉, 조건부 기재 유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보일까요? 미기재가 아니고 제가 유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가로를 좀 봐주시겠어요?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어 있던 조치까지 기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서면 사과를 받아 이행을 완료했다면 기재가 유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건으로 또다시 한 몇 호 조치 받았다 할까요? 3호 조치를 받습니다. 3호 조치를 받으면 두 번째 받은 3호 조치부터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조치를 받았으니 유보되어 있던 1학년 때 받은 조치도 이번에 기재. 그래서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조치상, 즉 4호부터 9호까지는 공문을 접수한 즉시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과 유보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치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학교에서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빨간색 글씨를 볼게요.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전출교에서 챙겨서 관리대장을 챙겨서 전입교로 송부하라. 이렇게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기록된,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언제 삭제가 되는지도 아셔야 될 텐데 제가 아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걸 잠깐 말씀드린 바 있어요.
1, 2, 3, 7호는 졸업할 때 삭제가 된다. 무조건 삭제입니다. 그리고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 즉 초등학교 때 받았던 거라면 중학교 2학년 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아이의 반성 정도와 얼마나 행동이 개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이후에 4, 5, 6, 8호도 삭제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반드시 삭제해줄 아이들만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반성 정도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서 삭제해 줄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은 조치 이행입니다. 피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기억나실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가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 조치는 사실 징계잖아요. 그래서 그 이행이 강제되어야 하고 학교장은 그 이행에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실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학생으로서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학교가 여러 차례 독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독려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그와 같이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호 조치 서면 사과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치를 어떠한 형태로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가 사실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가이드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해학생의 조치를 통보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은 지원청에서 정해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명단을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올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밑에 빨간색 글씨 보겠습니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통보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고한다. 이건 지금 봤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원청은 뭘 하느냐면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3주 이내에 다시 문서를 내보냅니다. 어떤 문서를 내보내냐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렸던 교육장이 내렸던 그 조치를 이행해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통보하게 되고 그런 문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조치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학적 변동이 제한이 되는데요. 즉 신고가 됐다면 피신고 학생, 비신고 학생은 사안이 접수되면 사실 그 순간부터 전학을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통보받고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는 또한 전학을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전학 의사를 표명하면 그 조치 이행을 모두 마무리 짓고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입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그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있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20년 3월 이전까지는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학교폭력 사안을 판단하는 기구요. 그 기구의 역할을 이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학부모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담기구와 유사합니다.
전체 심의위원회 산하에 여러 개의 소위원회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 해결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보고를 받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때 학교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부터 학교의 역할이죠. 그리고 지원청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 부족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학교에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책임교사나 담임교사, 관련 교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학교는 뭘 하셔야 되나요? 그 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실 의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조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폭력으로 보여지면 여러 가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피가해 관련 학생, 즉 관련 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로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학교가 올린 건이 모두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안의 일부는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건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여부를 보통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을 어디서 봤을까요?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 조치를 잘 내렸는지를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그 과정을 추인 절차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필요했는지, 타당했는지, 얼마나 긴급했는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긴급 선도 조치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요. 그중 일부만 추인할 수도 있고 전체를 추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내려야 합니다. 제가 좀 표현을 달리 쓰고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상 피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내릴 수 있는 의무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 조치는 내려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부과되는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겠고,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는다면 보호자, 그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 교육이 내려져야 합니다. 피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종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이제 받게 되시는 겁니다. 보호 조치의 종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학교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중에서 긴급조치로 뭘 내릴 수 있는지입니다. 긴급조치로 뭘 내릴 수 있었던가요? 1호, 2호, 6호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 조치, 교육 조치의 종류에는 9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중에서 일부는 조건부로 기재 유보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조치였던가요? 1호부터 3호까지. 서면사과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라면 한 번에 한해서는 그 입력을 유보한다. 이행을 했다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퇴학 처분은 초등학생은 어려워요. 중학생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피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내려지면 밑에 있는 3가지 이런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이 내려지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보호자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면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먼저 그 지급을 해주고 비용을 지급해주고 이후에 저희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받는 기간 동안 성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도 불이익 금지와 관련된 조항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2호 조치가 뭐였던가요? 기억나시나요? 1호 조치가 서면사과였고 2호 조치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였고요. 제3호가 학교내 봉사였거든요. 제2호 조치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 접촉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냐? 이런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촉도 포함하는 거냐? 그런데 올해부터는 접촉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접촉 역시 금지된다는 걸 의미하죠. 마지막은 조치에 대한 불복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치를 교육장이 통보합니다. 받은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피학생 측, 가해학생 측은 조치에 대한 불복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교육장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피학생은 본인이 받은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선도 조치에 대해서 가능하고 가해학생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받은 선도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전담기구 구성원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21조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에 실어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생성한 문서 중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공개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자료 중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 학생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련 학생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면 본인 자녀의 확인서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작성된 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도는 보실 수 있다. 정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 절차 그리고 2022년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된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좀 지루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업무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사안 처리는 전반적인 줄기를 설명드린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